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지금 경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 경장 외사 전문 특채 시험에 11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서 합격했었어요. 외사 수사대의 통역 업무 분야에 중국어 통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죠. 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자식들도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있는데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시댁도 평범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모랑 사이가 불편할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소리도 안 하셨어요. 전화도 남편한테만 하셨고요. 결혼 후 몇십 년이 지나니까 어머님이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죠. 얼마 전에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어요. 제 친구는 시부모님한테 무수리 취급받는데요. 복직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같이 사는 신혼의 두 애기들 밥이나 차려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친구가 희생해서 그래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청소나 해주는 여자라는 말까지 들었대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친구들 얘기를 꺼내니까 어머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요즘도 그런 시댁이 있니? 그 집 시어머니는 나중에 나이 들면 어쩌려고 그런데? 며느리는 어려운 게 맞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으니까 적당히 거리 두는 게 좋지. 저희 어머님은 이러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버님은 말수가 없으셔서 그저 제 말에 대답만 하시고 알아서 잘 지내라는 덕담만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시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좋은 시어머니란 걸 말하고 다녀서 좀 그렇긴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항상 이러셨거든요. 나는 며느리한테 전화도 안 한다. 귀찮게 뭐하러 전화를 하니? 남들은 생일상도 차린다고 하던데 나는 케이크 받은 게 다야. 그것도 안 줘도 상관없어. 시부모님 생신 때 시댁으로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곤 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있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 뒤엔 항상 남편의 외삼촌 말이 따랐어요. 남편의 외삼촌이 항상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조카 며느리, 우리 누나 같은 시어머니 없어. 알아서 잘해야지. 무조건 상관없다고 하셔도 잘 챙겨드려. 생일날에 케이크만 보내지 말고 직접 가서 생일상 좀 차려드리고. 이때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시고 남편도 동의하는지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친정 부모님께 케이크랑 용돈만 보내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친정엄마는 케이크와 용돈도 고맙다고만 하시고 별말 안 하셨어요. 왜 옆에서 난리인지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만 불공평하게 시댁에만 잘하면 쓰겠어요? 시댁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해뒀어요. 당신 어머님이 하시는 말 들었지?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 생신날에 직접 찾아가서 상 차리자. 연차를 내든 반차를 내든 그게 안 되면 양해를 구해서 주말에 가든 그렇게 하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매년 그렇게 챙길 수 있겠어. 당신은 아무 때나 연차 낼 수 있나 본데 우리 부서는 그러지도 못해. 중요한 프로젝트 시작하면 연차 내게 눈치 보인다고. 주말에도 그래. 안 바쁘면 내가 당신 말대로 해보겠는데 매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편이 시큰둥해하고 귀찮아하길래 순간 열이 뻗쳤어요. 누군 일 안 다니고 상사 눈치 안 보나요? 바로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말았죠. 나도 이번에 맡은 사건 때문에 바쁘고 상사한테 눈치 보일 때 많아서 연차 함부로 못 써. 시댁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한테 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데? 나한테는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니까 최대한 이해하고 맞춰드리려고 한 거잖아. 그럼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당신이 중간다리 역할 안 하니까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남편이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제가 이런 제안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맞받아치니까 남편이 깨갱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잘 나눈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뒤늦게 저한테 전화로 이러셨거든요.
며느라, 많이 바쁘니?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내 생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다며? 난 그랬으면 했어서 한번 말해본 건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아들이랑 며느리 둘 다 바쁠 텐데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난 케이크랑 용돈만 챙겨줘도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다시 생각해보니 저 같아도 매번 케이크랑 돈만 보내면 좀 그랬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리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속상하셨죠? 그동안 제가 바쁘다고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머님 생신 있는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시댁으로 가서 제가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아니면 좋은 식당 예약해서 밥 한 끼 하게요. 서운한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은 안 그래도 된다고 말하지. 저는 끝까지 해준다고 하고 있었지.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랑 갈등 하나 없겠어요. 갈등이 있더라도 훈훈하게 마무리돼서 제법 괜찮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무렵 갑자기 또 불편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제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던 날이었는데요.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기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거든? 근데 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대. 그 여자가 병원장 외동딸이라고 하던데? 시동생이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는데 데려온 여자가 병원장 외동딸이라니. 경찰이라서 그런지 의심부터 들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그랬나 봐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예비 며느리가 결혼 허락받으러 온다고 하던데 첫째 며느리 보고 한번 와달라고 하면 안 되니? 그냥 그것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려나? 어머님이 남편 통해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니까 가야겠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날 시댁에 같이 가자고 하고 예비 동서가 몇 시에 오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주말이 되기 하루 전날, 토요일 1시, 그때 예비 동서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자마자 준비를 했어요. 11시쯤에 남편이랑 시댁으로 가 예비 동서가 올 때까지 시부모님과 대화 좀 하고 있었죠. 그러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보니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예비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선물도 사왔어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예비 동서가 소고기 선물 세트를 사왔더라고요. 저랑 시부모님이 얼른 들어오라고 하니까 동서가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소고기 사와서 첫인상이 좋게 느껴진 게 아니었어요. 행동이 예의 바르고 말투가 똑부러졌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예비 동서에게 제가 형님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니까 예비 동서도 제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대충 눈치챘나 봐요. 그 말 듣자마자 형님 거리며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실 오는 동안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철원 씨가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남들보다 고생을 덜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억만장자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절 어떻게 보실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평범한 집안 자식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시부모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우려되네요. 예비 동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마어마한 학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 영화학과를 졸업한 후에 영국에서 영화학교로 유명한 곳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미술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과정까지 마쳤다고 하니 집안과 학벌까지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곳이 없었어요. 보아하니 시동생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비동서가 미술감독으로 일하다가 만나게 된 것 같았죠. 시동생이 예비 장인어른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도 가봤다며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동생 딴에는 시댁 식구들한테 입증하려고 동영상을 찍은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예비 처가가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가서 영상을 찍다니 그것도 모자라 예비 동서의 재산 규모를 보러 갔다며 집이랑 차 사진도 보여주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집 사진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스포츠카 사진까지 들이미는 거 있죠? 시동생이 신나서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친 진짜로 부자예요. 저도 처음에는 병원장 외동딸이라는 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믿어주세요. 형수님도 그거 보러 오신 거잖아요. 시동생이 이런 식으로 말해서 듣는 제가 다 창피했어요. 거기다 대고 시동생이 이런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다가 이번엔 자기 식구들의 잘난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시동생이 또 나쁘끄러운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자기야, 여자라면 시집살이 당할까봐 걱정되잖아. 우리 엄마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요즘 시모 같지 않아. 저는 시동생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시집살이? 그런 거 전혀 없다. 제사 차례는 내 세대에 끝내버릴 거야. 절대 우리 며느리 고생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첫째 며느리한테도 못 살게 군 적 한 번도 없고 전혀 눈칫밥 안 주고 있다. 이게 눈치 안 주는 건가요? 게다가 제사를 어머님 선에서 끝내겠다고 한 거지 아예 없앤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제사가 끝난다는 말씀이셨죠. 어머님이 저 말을 매년마다 하셨지만 제사는 계속 하셨고 전 늘 불려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들도 이렇게 다 살고 있으니 며느리로서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비동서 시집 오게 하려고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예비동서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 괜찮은 점을 과시하는 것 같아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예비동서 눈치를 보며 막 박수를 치며 일이 쭝알대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 멋있다. 형수님도 시어머니가 이러니까 편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형수님이랑 우리 예비 와이프는 완전 복 받았네. 이런 소리를 해대길래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비동서랑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비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보러 온 건데 어쩌다 보니 예비동서를 이 집안에 들이려고 용쓰려고 저랑 제 남편까지 나선 꼴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집안 제사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애매한 말로 사람을 홀리고 있으니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근슬쩍 예비동서에게 이런 말을 흘리기도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사 횟수도 많이 줄었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많이 줄었어요. 어머님이 매년 주도적으로 제사상 차리셔서 저는 거의 도와드리는 식으로 참여하고 있네요. 다른 집 같았음 며느리인 제가 전부 다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최대한 좋게 시모 포장해드리며 예비동서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은 물론 시모 표정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얼척없는 말을 선포하셨어요. 며느라, 너는 제사상 안 차려도 된다. 네가 시집 오면 제사 없앨 거니까 하이년아 그런 생각하지 마. 어머님이랑 제 말이 서로 안 맞고 시모가 앞뒤 다른 행동을 하니 예비동서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정말요? 저 때문에 제사 없애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동안 열심히 제사상 차려오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예비동서가 우물쭈물거리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집안에 남아있는 허례허식 같은 거 다 없애버릴 거야.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요즘 누가 제사 지내냐고 하더라. 제사 안 치러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긴 했었어. 저한테 늘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돈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일이 변하다니 제 얼굴이 다 화끈해지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생일 케이크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내 생일상도 안 차려준다. 내가 못 차리게 했어. 그랬더니 케이크랑 용돈만 보내주더라. 안 그래도 첫째 며느리가 경찰 일 하느라 바쁜데 내 생일상을 왜 차리고 앉아있겠니? 시간 되면 좋은 식당 예약해서 한 끼씩 하면 되지. 너도 그냥 내 생일에 크게 신경 쓰지 말어라. 첫째 며느리가 케이크 보내주고 둘째 며느리는 밥 한 끼 사주고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성만 보이라는데 시모한테서 싸한 느낌을 받았죠. 진짜로 밥 한 끼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았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자금은 얼마나 모았니? 우리 아들이랑 내가 너무 적게 모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 우리는 결혼식 그렇게 호화롭게 할 필요 없어. 차라리 그 돈 집안 어르신들께 드려야지. 안 그래? 제 귀에만 사치스럽게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 놔주라 라고 들리나요? 갑작스럽게 돈 얘기가 나오자 예비 동서가 당황한 게 보였어요. 말을 더듬거리더니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이 사람 통해서 전달 드릴게요. 저도 확인해야 할 재산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께서 이 말을 듣고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냐고 호들갑을 떨었죠. 예비 동서가 떨떠름하게 웃고만 있으니까 모든 시댁 식구들이 예비 동서에게 잘 보이려고 용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비 동서가 거기에 질렸는지 서둘러 빠져나가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곧 잡힐 거라고 하길래 약속이 있어 제가 먼저 가보겠다고 했어요. 사실 약속 같은 거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 꼴 보기 싫어서 바쁜 척 남편이랑 같이 시댁을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남편이 시댁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주차장에 있던 차에 타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멋있지 않아? 며느리한테 제사 안 시킨다고 하고 혼자서 준비하고 다 장만하잖아. 평생 고생하셨으면서 우리는 그런 고생 못하게 선언하셨으니까 자랑하실 만한 것 같아. 재수 씨 될 사람도 우리 집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바로 결혼 꼴이 내서 우리 집안 사람들 팔자 좀 피겠어. 아무리 농담이라도 예비 동서 통해서 인생 고쳐볼 생각을 하다니. 자식들 고생해서 키운 시부모님은 그런 생각 조금은 하실 수 있어도 형이라는 작자가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끝까지 웃으면서 콩고물 떨어질 거 생각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게다가 어머님이 선언하신 건 멋진 건데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비 동서 들으라고 한 말 같아.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왜 날 위한 거야? 난 원래도 차례 제사 지내는 거 이해 못했어. 그냥 어머님이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 도와드리는 것 뿐이야.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다들 나보고 복 받았다는데 애초에 내 일이 아니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었고 어머님이 안 한다고 하면 없어질 일이잖아. 차라리 내년부터 안 할 테니 며느리도 설엔 니네 집 가거라 했으면 복 받은 며느리가 맞았을 거야. 평생 감세했을 건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면 난 앞으로도 향후 20년은 더 명절에 항상 시댁으로 와서 얼굴도 모르는 귀신밥 차려야 되는 거잖아. 결국 예비 동서도 결혼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또 말로만 그러시고 제사를 할지 안 할지 누가 알아? 좋은 게 일도 없어. 그러자 남편이 표정을 확 구기더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당신은 진짜 복에 겨웠다. 다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재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 당신 친구들만 해도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당신은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날 다투면서 남편을 거의 가르치다시피 설득했어요. 그럼 나도 친구들한테 말할 거리 생긴 거네? 시댁 식구들이 돈 많은 며느리랑 나 차별한다고? 나 힘들게 제사상 차리다가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물어봤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해보고 제사 아예 끝내겠다고 해서 포기했잖아. 게다가 내가 어머님 생신 안 챙기는 못된 며느리 취급받는데 당신 가만히 있더라? 지금 보니까 내 친구들이나 나나 똑같이 불쌍한 처지인 것 같은데? 제가 시어머니가 짧은 사이에 저지른 짓거리를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제 가르침에 넘어오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렵게 남편을 설득해 제 편으로 만들어버렸죠. 제 말을 잘 들어보니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는 것도 같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이번에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처음으로 이러신 거잖아. 각자 생각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라.
당신이 기분 나쁠 만도 했는데 참아줘서 고마워. 남편이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며 미안하다고 해줘서 다행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린다는 뜻인데 옛날엔 시모랑 남편이 가까운 사람일지 몰라도 이제 저랑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제가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남편이랑 끊임없이 대화하며 남편 생각을 깨워놓은 덕분에 남편 팔이 제 쪽으로 굽힐 수 있었던 거죠. 이 뒤로 남편이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막아주겠다는 말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비 동서의 상견례 자리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남편이 방 안에서 시모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방에서 나오길래 음식을 하다 말고 나온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동생 상견례 날 무시당한다고 명품백 들고 오라고 하잖아. 내가 명품백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빌리거나 짜가라도 사오래. 명품백 안 들었다고 무시할 집안이면 결혼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무시당하더라도 어떻게든 결혼시키겠다고 하네. 엄마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어이가 없어서 나 참. 남편이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날뛰길래 우선 남편을 달랬어요. 친구한테 명품백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빌려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런 소리까지 해댔어요. 우리가 꼭 가야 돼? 상견례 자리는 양가 부모님만 뵈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껴서 뭐해. 엄마는 이미 재수 씨 병원장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어머님 부탁이니 상견례 자리에 가보자고 했는데요. 전 얼른 시동생 결혼시켜서 전처럼 시댁 식구들과 대면대면해지길 바랐어요. 그 마음으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 사정 얘기하고 명품백 좀 빌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헐, 시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진짜 어이없다. 돈 많은 며느리 드리려고 별짓을 다 하네. 알겠어. 안 그래도 그 명품백 애지중지하느라 들고 다니지도 않는다. 식당 안에만 있겠다고 했으니까 빌려주는 거야, 요거사. 친구가 퇴근길에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너무 고마웠죠. 그 주에 시간을 내서 친구한테 미리 연락해서 명품백 좀 빌리러 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 옷장에 명품백을 모시고 있다고 하니까 경찰 동료들이 웃더라고요. 그걸 왜 빌렸냐고 물어봐서 병원장 딸인 예비 동서가 왔다고 이야기해뒀는데요. 동료들이 직업병인지 몰라도 반 농담식으로 의심을 해댔습니다. 동생분이 병원장 직접 만나고 집 사진이랑 차 사진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볼수록 이상한데? 사기꾼 아니야?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해봐.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그런 짓까지 하냐고 웃고 말았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근무하고 있는데 저를 잘 따르던 막내 순경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경희님이 하는 말 듣고 걱정돼서 그분 이름 조회해봤습니다. 범죄의 이력은 없는데 수사 경력에는 무고죄로 고소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흔적이 있는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만으로는 예비 동서를 의심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자료를 미리 빼놓으라고 했어요. 막내한테서 건네받은 서류를 상견례 자리에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과연 예비 동서의 정체가 뭘지 궁금해하며 상견례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와서 예비 동서가 무고죄 받은 자료를 명품 가방 안에 챙겨뒀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식당으로 가서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죠. 남편은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길래 저는 그동안 CCTV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뒀습니다. 혹시 몰라 어디로 도주할지 계산하고 식당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예비동서와 마주쳤어요. 예비동서가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형님, 본인 분수에 맞게 사세요. 꼴에 무시당할까봐 명품 가방 들고 온 것 봐. 혹시 이거 가짜 아니에요? 너무 싼티나 보이는데? 형님만 이러고 오는 거 아니고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도 명품 치장하고 오는 거 아니죠? 그럼 너무 쪽팔린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아주 얌전하던데
제 앞에서 얼굴이 싹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병원장 외동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병원장 외동딸이라는 걸 내세워 돈을 빼앗으려고 하겠구나 경계하고 있었죠. 하지만 겉으론 푼수처럼 웃어주면서 이 말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 산티나 보여? 동서가 병원장 외동딸이라 그에 맞는 모습 보이려고 노력해봤는데 실패했나 보네. 얼른 들어가자. 어르신들 기다리겠다. 제가 타격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 예비동서가 좀 흠칫하긴 했어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먼저 룸 안으로 들어갔죠. 제 예상대로 예비동서가 시부모님 앞에서는 다시 얌전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동서의 아빠가 절 보곤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저도 예비동서의 아빠를 알아보고 싱긋 웃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니 예비동서의 아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계속 멀뚱히 서 있길래 예비동서의 아빠 보고 얼른 앉으라고 했더니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던 예비동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예비동서의 아빠가 지가 한 짓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비동서가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경찰이시라면서요? 처음에 전해 들었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경찰서에서 통역하는 일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경찰이에요? 그냥 통역사 아닌가? 교통경찰 같은 거 아니에요? 무시하려는 건 아니고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동서가 저를 흔히들 생각하는 형사가 아니라 영향력 없는 사무직쯤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두 눈을 부라리며 예비동서를 노려보고 있는데 시모랑 시동생은 그 말에 어색하게 웃는 거예요. 예비동서가 저한테 쌍욕을 해도 웃을 분위기였어요. 그때 남편이 저 대신 기분 나빠하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예비동서가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저 안 그래도 경찰 싫어하거든요. 제가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진짜 심각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를 고소했는데 저한테 무고죄 때린 거 있죠? 경찰이 수사도 대충 하고 세금 받아 처먹어 놓고 일도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형님은 당연히 좋아하죠. 세상에, 이런 자리에 이리 심한 망언을 해대다니. 믿을 수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비동서가 이런 질문을 해댔어요. 어머님, 제가 드린 가방은 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양복은 잘 맞으세요? 아버님한테 딱 어울리는 브랜드를 한번 사봤는데 맞춤 정장 같네요. 어쩐지 시모가 들고 있는 가방이 못 보던 가방이었고 시부는 어울리지도 않는 화려한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시부모가 돈에 넘어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동서가 저한테 이랬어요. 형님도 가방 필요해 보이시는데 사드릴까요? 가방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눈짓으로 제 가방을 가리키는데 아까는 대놓고 깔보더니 이제는 은근히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슬슬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비동서의 아빠는 쩔쩔매고 있길래 제가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괜찮아요. 곧 있으면 정근수당 받을 것 같거든요. 그거랑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방 하나 장만해 볼게요. 명품 가방 없다고 이런 수모를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예비동서가 정근수당이 뭐냐고 하길래 제가 설명해줬죠. 경찰들한테 업무 잘했다고 주는 보상 같은 거예요. 범죄자 잘 잡고 수사 열심히 하면 주는 수고금 같은 거죠 뭐. 이번에 무고죄로 신고당한 여자 한 명 잡아내고 5초 진료하고 치료비만 30만 원 받은 병원장 보험 사기범도 잡겠네요. 제가 무고죄 얘기할 때에는 예비동서를 가리키고 보험 사기범 얘기할 때는 예비동서의 아빠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예비동서의 아빠가 고개를 숙이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경유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환자들 안 속일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기 아빠가 갑자기 이러니 예비동서가 크게 당황했나 봐요. 오늘따라 왜 이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전부 다 얘기해줬죠. 돈 많은 것들이 더한다고 예비동서의 아빠는 병원장이면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거예요.
교통사고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특이한 치료법을 한 것처럼 차트를 작성해 보험사에 개인당 치료비 31만 원씩 교부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돈을 빼돌리는 짓을 몇 년 동안 하니 어마어마한 돈이 쌓인 건데요. 결국 환자들에게 들켜서 고소를 당하자 병원장이 보험금을 편취한 적 없다고 항변했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법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안해낸 치료법 자체가 환자가 치료대에 눕고 전반적인 상태를 보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와 치료 후 재평가까지 모두 해당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치료법이 아니라 그냥 진료보는 거 아닌가요? 뼈를 맞추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진료만 봐놓고 30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게다가 피해 환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니 진료 시간이 5초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목과 허리를 눈으로 대충 살펴보더니 빠르게 차트를 써내고 끝냈대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예비 동서도 만만치 않은 사기꾼이었어요. 병원장은 돈이라도 갈취해내려고 그런 짓을 저지른 거지만 예비 동서 이것은 아주 악독했죠. 제가 최근에 여학생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다가 그게 예비 동서의 아빠가 저지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샅샅이 알아냈는데요. 수소문 끝에 예비 동서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 형사에게 전해 들은 말인데 예비 동서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비 동서가 그 짓을 한 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예비 동서 이것이 술에 취해 택시를 잡아타서 도착지에 내려서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갔대요. 택시기사는 그 모습을 보고 돈도 잘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택시기사가 어디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됐다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경찰서로 향했대요. 갔더니 그곳에 예비 동서가 있었다고 하죠. 예비 동서가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에게 쌍욕을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험악한 짓을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그 택시기사는 술 한 번 입에 댄 적 없고 출근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참된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택시기사 말은 안 듣고 경찰들이 예비 동서 말만 듣고 조서를 쓴 건데요. 블랙박스도 하필이면 예비 동서를 태웠을 때 막차 시간이고 퇴근 시간이라 손님을 태울 거란 예상을 못하고 블랙박스 스위치를 잠시 꺼뒀다고 해요.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고 하니 예비 동서가 보란 듯이 더 피해자 행세를 해댔다고 합니다. 이때 택시기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경찰들에게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나도 내 권리가 있습니다. 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모함하시는 거죠? 저도 민주 시민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택시기사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죠. 하지만 택시기사가 무슨 말을 하든 경찰이 이런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딸버린 아가씨한테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요? 블랙박스까지 일부러 꺼놓고 뭐라는 거야. 당신 이거 계획적인 범죄인 거 다 알고 있어. 경찰이 이런 식으로 택시기사 아저씨를 헛소리에 변명만 하는 사람 취급했대요. 이 순간 택시기사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예비 동서 보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아가씨,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길래 이러시는 건데요? 택시기사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차라리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비 동서는 돈도 안 받았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욕먹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경찰인 제가 전해 들었어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결국 택시기사는 고소를 당했고 무고죄로 예비 동서를 고소한 거예요. 그 뒤로도 택시기사는 예비 동서랑 접견할 때마다 예비 동서한테서 막말을 들었다고 해요. 저 아저씨한테 그런 짓 당했는데 매번 이렇게 얼굴 마주해야 돼요? 대한민국 법 안 되겠네. 그리고 아저씨는 매번 뻔뻔하게 자기가 한 짓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요? 이제 슬슬 인정하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저씨가 인정하면 제가 봐줄지. 택시기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벌을 주겠다고 했지만 예비 동서가 엄청난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이 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살이 20kg 가까이 빠졌고 결국 쓰러졌다고 해요. 경찰들 말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병원장 외동딸의 고귀한 취미생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굴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돈도 안 받고 합의를 하며 봐줬고 법적인 절차 없이 일이 흐지부지 됐으니 누가 알겠어요? 그냥 예비 동서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만만한 사람 잡아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화를 풀고 있었대요. 예비 동서의 아빠는 그걸 알고도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예비 동서 얼굴에 그 서류를 던져줬어요. 택시기사에게서 무고죄로 고소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그 수사경력 조회 기록서를 얼굴에 던져준 거죠. 그러면서 예비 동서를 조사하면서 꽉 막혔던 속을 풀어버렸습니다. 동서, 내가 통역사나 교통경찰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무시했었지? 근데 이걸 어쩌나? 나도 엄연한 경찰인데. 이렇게 증거도 버젓이 있으니까 동서가 좀 말해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면 말만 해. 내가 다 가져올 테니까. 그리고 니들이 다른 사고 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예비 동서의 아빠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경위님. 제가 이번에 죄를 제대로 짓고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제 딸한테도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정신교육 확실히 시킬 테니 기회 좀 주세요. 제발 그 사건만큼은 공론화시키지 말아주시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돈으로 다 막는 병원장이 왜 이러겠어요? 병원장의 보험 사기나 병원장 외동딸의 무고죄 사건도 제가 맡은 게 아닌데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최근에 맡은 여학생 사건 때문인데요. 여학생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는데 예비 동서의 아빠가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진료를 거부했대요. 신고 2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의식이 있었지만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을 땐 예비 동서의 아빠가 진료를 거부해 여학생이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하죠. 다른 직원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마침 병원 밖에 나와 있던 예비 동서의 아빠가 이랬대요. 특정과 진료 불가로 수용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세요. 저희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분이 아닙니다. 환자 상태를 보세요 좀. 병원장이 나와서 여기서 진료받으려고 우길 상황이 아니라며 역정을 내는 상황이 전부 다 보도된 거죠. 예비 동서의 아빠가 거절할 때 특정과 진료 불가로 수용 못하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에 대해 조사 중이었는데요. 수사차 예비 동서의 아빠 얼굴을 몇 번 봤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보게 되다니 기가 막힌 우연에 제가 예비 동서를 향해 비꼬는 투로 말해줬습니다. 예비 동서 덕분에 제대로 된 증거 잡게 됐네요. 이런 사람이라면 일부러 진료 거부하는 거 확실한데 제가 갈팡질팡할까봐 이렇게 인성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라. 예비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빽 내지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요? 아버지는 왜 또 그러고요? 제가 예전에 택시기사한테 무고죄로 고소당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 이미 무죄 선고 받았어요. 아버지는 뭐 보험 사기 친 것 가지고 이러시는 거죠? 그것도 이미 죄값 치른 거 아니에요? 예비 동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내길래 제가 예비 동서의 아빠가 진료 거부한 사건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동서가 놀라 굳어버리길래 제가 그 얼굴에다 대고 얘기해줬어요. 저는 예비 동서랑 예비 동서의 아버님이 저지른 모든 짓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할 말 있으세요? 이제 뭐 어쩌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비 동서가 이제서야 자기 처지를 알았는지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죠. 우리 아빠 안 그래도 과잉 진료로 소문나서 병원 없어지게 생겼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정부 보조금도 못 받고 과징금까지 내게 되면 저희 끝장납니다. 예비 동서의 아빠 말로는 병원장 인성이 글러먹어서 의료진이나 직원들도 자주 그만두고 환자들도 발길을 끊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예비 동서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절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시모가 정신을 차렸는지 예비 동서 보고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인성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면서 우리 앞에서는 착한 예비 아내, 착한 예비 며느리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사돈어른도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이거 돈만 많은 범죄자 집안 아니냐? 이런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낸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학을 떼셔서 다행이었어요. 시동생도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동서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한 말 전부 사실이었어? 결혼할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싶었어? 어쩜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짓을 벌여놓고 내 앞에서는 천사인 척한 거야? 나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자. 시동생이 시부모님, 저, 남편을 데리고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예비 동서였던 여자랑 예비 동서의 아빠였던 병원장이 뒤따라와서 몇 번이고 사과하긴 했죠. 대충 기억하기론 예비 동서였던 여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야, 결혼하기로 한 사이에 이러는 게 어딨어. 이렇게 날 버리는 게 어딨냐고. 속여서 미안해. 내가 저지른 짓 숨기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짓 안 할게. 나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잖아. 당신이 형님한테 다시 생각하라고 말해줘. 내가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당신이 내 편 들어주라.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라.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원장도 저한테 매달렸다가 시동생한테 매달렸다가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빽빽 내질렀어요. 속여서 미안합니다. 우리 딸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딸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도 예비사위한테는 진심이었어요. 이제 그런 짓 안 할게요. 앞으로 환자들한테 양심적으로 굴고 어떤 환자든 적극적으로 질려보겠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료 거부했다는 소문 나면 병원 망해요. 저희 딸 앞길도 망한단 말입니다. 병원장이랑 병원장 딸이라는 것이 식당을 나오는 길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그야말로 개지랄을 떤 건데요.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연놈들을 뿌리쳤습니다. 덕분에 전 마음 놓고 남편 차를 탔고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시동생 차를 탔는데요. 차를 타기 직전에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장이랑 병원장 딸년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는 서둘러 차에 탔고 남편이랑 저는 저희 집으로 갔고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은 예비 동서였던 여자를 아예 만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여학생의 진료를 거부한 병원장. 그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병원장 그놈에게 정보 보조금을 못 받게 하고 과징금까지 내게 했는데요. 병원장이 말했던 대로 병원이 폭삭 망해서 몇 달 사이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뒤로 그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시모랑 시동생이 제 집으로 찾아와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어댔어요.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차별을 해서 미안하다. 돈 많은 것이 시집 온다고 하니까 네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제사도 바로 없앤다고 하고 네가 생일도 제대로 안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해버렸네. 무시당할까봐 명품백 들고 오라고 한 것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시동생도 고개를 푹 숙이며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여자 데려올 일 없을 거예요. 형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막지 않고 웃고만 있던 거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행동 똑바로 하겠습니다. 남들은 뭘 할지 몰라도 저는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웠어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며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운해할 걸 생각해 사과해 준 거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무난하게 잘 지내왔고 처음으로 한 실수잖아요. 인간이라면 살면서 한 번씩 돈에 눈이 멀기도 하니까 넓은 아량을 베풀어 시모랑 시동생을 용서해 줬는데요. 전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말이 잘 통하고 상식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친구한테 명품백을 돌려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쭉 얘기해줬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너네 시댁 식구들은 말이 통해서 다행이다. 우리 시댁 식구들 같았음 사과도 안 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따졌을 거야. 인성은 더러운데 자존심만 센 작자들이잖아. 남편이 내 편 들어주니까 사는 거지. 아휴, 정말 꼴보기 싫은 것들이지 뭐. 친구 말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곁에는 말이 통하고 상식적인 사람만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복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제 입맛에 맞고 완벽하게 제 편이겠어요. 제 편은 만들어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나름 인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남편, 시어머니, 시동생을 제 편으로 만드니까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편인 사람 하나 없다고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저처럼 내 편 만들어가 보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만 해도 지혜롭고 야무지게 힘든 일을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자랑 같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사실 저희 가게는 요즘 꽤나 잘 나가는 빵집입니다. 요즘은 SNS가 유행하고 디저트에도 다들 관심이 많고 소위 빵지술래 같은 것들도 많이 뜨잖아요. 저희 지역에선 나름 빵지술래에 꼭 들려봐야 할 빵집으로도 거론될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냉동이 가능한 빵들도 있고 생지 같은 건 배송도 가능할 것 같아 온라인샵까지 열었는데 이것도 정말 잘 팔렸죠. 제가 이 빵집 일을 하면서 건물도 샀을 정도니까요. 물론 대출을 끼고 산 거긴 하지만요. 사실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도 어렵게 자랐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 제 살 길은 제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이룬 성과라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소개팅? 의사? 에이, 내가 의사를 어떻게 만나. 부담스러워. 싫어. 야, 의사가 뭐 별거냐? 너 정도면 충분히 만나도 돼. 아마 너는 네가 더 잘 벌걸? 예비 남편과는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예비 남편은 치과 의사였는데 친한 의사 한 명과 동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는 말이 생각보다 너무 잘 통했어요. 뭐 의사라고 하면 좀 그럴듯해 보이고 돈 걱정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일종의 자영업이에요. 다달이 월세 걱정하느라 죽어나요, 죽어나. 그렇네요. 일종의 자영업. 맞네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 저희도 그래서 고민이 많다니까요. 이런저런 고민들도 비슷하고 해서 예비 남편과 저는 친구처럼 빨리 친해졌어요. 그렇게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쯤엔 관계에 신뢰도 생기고 이 사람과 미래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건물 얘기도 꺼내게 됐어요. 사실 원래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전남친들한테도 돈 얘기는 잘 안 했었거든요. 왜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괜히 있는 티 내면 더 안 입곱게 생각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게 사람 심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그만큼 신뢰도 쌓였고 또 결혼 생각도 하게 됐고 하다 보니 그런 얘기도 하게 된 거였죠. 게다가 당시 예비 남편이 건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아니,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너무 올리겠다고 해서 도저히 그 가격 주고는 거기 있을 메리트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사를 할까 싶은데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골치가 아파 죽겠네. 당장 괜찮은 곳들은 너무 비싸고 좀 가격 괜찮으면 환자 유치가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럼 혹시 우리 건물에 들어올래? 당신 건물? 빵집? 아니, 거기 말고. 내가 건물이 하나 있거든, 사실. 거기 마침 2층에 지금 자리가 나기도 했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비 남편은 치과를 제 건물로 옮기게 됐죠. 재수씨, 정말 고마워요. 위치도 좋고 건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신식인데. 재수씨 아니었으면 절대 이 시세로 못 들어왔을 거예요. 진짜 고맙습니다. 야, 상수, 너 진짜 잘해라, 재수씨한테. 아유, 그럼요. 고마워, 윤지야. 너무 고마워. 우리 여기서 자리 잡고 나면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러자.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얼른 당신한테 장가 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할게. 저희는 어느덧 그렇게 결혼 얘기까지 자연스레 나눌 만큼 안정적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시모였죠. 사실 둘 나이도 적지 않고 결혼 얘기도 나오고 해서 부모님도 뵙게 됐는데 처음부터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네, 그래서 전 쭉 제빵 쪽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분점 계획도. 아, 빵집? 빵집 한다고? 난 또 말이 워낙 길길래 뭐가 꽤나 있나 하고 들어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빵집 한다 이거 아니야. 맞지? 아, 네, 그렇죠. 빵집 하고 있어요. 사람 말이란 게 뉘앙스란 게 있잖아요. 빵집이란 말이 절대 나쁜 말도 아니고 비하하는 단어도 아니지만 제 속에 그런 식으로 저를 뭉뚱그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아, 참. 너희 무슨 소개팅이나 뭔가를 만났다고 하지 않았냐? 맞아, 엄마. 아니, 빵집 하면서 의사 만나보란 소개팅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 솔직히 나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아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 아가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아가씨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그렇다 이거지. 아니, 그렇잖아. 우리 여자들 내가 별로 잘난 거 없는데 남자가 너무 잘나면 좀 부담스럽고 위축되고. 아가씨는 안 그랬나 봐? 아이, 엄마. 윤지도 충분히 잘났고 잘 나가. 윤지네 가게가 요즘 얼마나 핫한데.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예비 시모는 제게 대학은 어딜 나왔냐? 왜 좀 더 공부해볼 생각은 안 했냐? 우리 아들 만나면서 꿀린다 생각 들 때는 없었냐? 불편한 질문을 해대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마음이 완전 상했죠. 솔직히 결혼 생각까지 싹 달아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모의 태도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요. 아니 뭐 꼭 건물주라고 잘난 척하고 싶진 않지만 자기 아들이 내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도 들어서 알 텐데 이렇게 무시할 정도인가? 아니면 그 사실을 모르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고 하니까 최대한 기분 나쁜 티는 덜 내려고 했고 어떻게 그 자리는 대충 아슬아슬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에게까지 숨기긴 싫잖아요. 예비 시부모를 만나고 온 자리에서 전 솔직하게 제 감정대로 다 쏟아냈어요. 윤지야, 아까 기분 많이 상했지? 아, 내가 정말 미안해.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나 솔직히 이 결혼 생각 없어졌어. 다시 생각해보자. 뭐? 아니, 윤지야. 그래도 그건 엄마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응? 제발 결혼 안 한단 말은 하지 말아주라. 아니, 나 솔직히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뭐 되게 결혼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뭐 결혼 못해서 목매는 사람도 아니고 나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붙들고 저 좀 예뻐해달라고 매달릴 생각도 없어. 솔직히 이 결혼 원하는 걸로 따지면 상수 씨가 더 원하는 거 아니야? 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당신 엄마 보고 오는 순간 완전 정 떨어져서 하고 싶은 맘 싹 달아났다고. 그러자 예비 남편은 시겁을 하면서 절 설득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주라. 그리고 그게 사실은 엄마가 그러는 게 이유가 좀 있긴 해. 사실 우리 엄마 친엄마가 아니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 고등학생 때 재혼을 하셨어. 이 얘긴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하긴 어쩐지 친어머니라기엔 좀 젊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비 시부랑 나이 차이도 좀 나는 것 같아 보였고요.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다 보니까 좀 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뭘 일부러 그런다는 거야? 아니 사실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 쪽 친척들은 엄마를 고깝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나이도 어리시고 또 자기도 아까 봐서 알겠지만 집에서 뒷바라지만 하고 사시는 그런 타입은 아니신 느낌이 있잖아. 외모적으로도. 그래서 좀 편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친척 어르신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엄마 속 긁는 소리들을 많이들 해댔어. 의사에 들던 엄마들이 얼마나 좋은 자리 장가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친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태평이냐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 고모들이 하도 그렇게 닥달을 해대셨거든. 그래서 아버지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도 자기 아들 아니라 결혼에 신경 안 쓴다는 괜한 소리 나올까 봐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며느리 조건을 더 깐깐하게 보시는 것 같고 원래 절대 그런 분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괜히 더 그러실 필요 없다고 잘 설득할게. 내가 잘 말씀드리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 바뀌실 거야. 내가 알아, 새엄마. 그렇게 독하고 나쁜 분 아니야. 사실 내가 고등학생 사춘기 때라 처음에 새엄마 잘못 받아들이고 반항하고 그럴 때도 정성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진심은 아니실 거야. 내가 알아. 그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알겠어. 몇 번 더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나 한 번 더 그런 취급 당하면 그땐 진짜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알았지? 그럼. 고마워 자기야. 결국 그 일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엔 제가 예비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정신도 없긴 했죠. 그 무렵 저는 그것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제 직업을 갖고 못마땅해 하는 예비 시모의 갈금 정도는 갖다 댈 수도 없을 만한 많은 스트레스가 눈앞에 산적해 있었죠. 요즘 저희 계정에 악성 댓글이 눈에 띄게 너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사장님. 우리가 너무 잘 나가서 그렇지 뭐. 이게 다 유명한 탓이라니까. 나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 왜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러는지 좀 알 것도 같더라. 고작 요 정도 유명세에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비방도 하고 악플도 달리고.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 오죽하겠어?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넘기던 악성 댓글 문제가 어찌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수위가 심해지는 거예요. 직원들과 회의하면서도 이게 본격적으로 화두가 됐죠. 제 생각엔 이거 아무래도 경쟁업체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사장님. 지금 저기 앞에 넓은 부지에 베이커리 카페 하나가 새로 들어온다면서요. 거기서 견제 작업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설마. 아니 이 정도 거리에 동종업계 일하면서 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인데 미리서부터 그렇게 견제하고 악플 작업까지 하면서 음해하려고 한다고? 진짜 몹쓸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직원들과 저는 이 일로 한참 골머리를 앓아야 했죠. 악플이라는 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비방들까지 올라오다 보니 매출에까지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워낙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탈모까지 올 지경이었죠. 자기들 생각은 어때? 이거 고소로 가야 할까? 이거 고소해야 된다고 봐요. 정도가 있죠. 처음에야 그냥 계속 댓글 삭제하고 프로필 차단하고 그 정도로 관리가 됐지만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업체 끼고 거의 공장식 수준으로 악플을 달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24시간 SNS만 들여다보고 앉아서 계속 실시간으로 댓글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소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봐요. 자기 생각은 어때? 사실 전 좀 반대 입장이긴 해요. 사실 이제 저희 가게가 이름도 꽤 알려져 있고 일부러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다 가짜 소문이고 가짜 내용들인데 괜히 이런 걸로 일 키웠다가 가게 이미지만 안 좋아질까 봐 그것도 좀 걱정돼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제대로 안 보고 대충 그런 얘기 있다는 것만 듣고도 사실로 단정 지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어차피 다 거짓 루머들 뿐인데 괜히 긁어부스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댓글 관리 더 강화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입장이에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네. 그럼 일단 고수권은 조금만 더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다들 신경 조금만 더 써줘.
제가 이 일로 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예비 남편도 그런 저를 위로하느라 바빴죠.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게 고민이야. 고소하면 마음 편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고소까지 가면 당신도 바빠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할 텐데 지금 일에다 그것까지.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사실 직원들이야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당신은 다르잖아. 법정 출두까지 하고 그 지난한 고소 과정을 다 견뎌야 하는데 당신 여린 마음에 그것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사실 나도 그런 게 걱정이긴 해. 법정 드나들고 그런 거 진짜 보통 일 아니라던데. 진 다 빠질 거 아니야. 일만 해도 힘든데. 그리고 괜히 입소문 나쁘게 났다가는 지금 갖고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기도 하고. 모르겠다. 일단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지.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대응하다 보면 모든 게 잘 풀리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무렵 다시 제 속을 발칵 뒤집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름 아닌 예비 시모가 절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였죠. 가게 문을 닫고 직원 한 명과 둘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어둡게 꺼진 매장으로 웬 여자 한 명이 또각또각 구두를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어두워서 예비 시모인지도 못 알아봤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대로 주방 쪽으로 걸어오더니 제 앞에 서서는 쫙 하고 뺨을 갈기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그냥 가만히 벙쪘고 놀라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먼저 갈래? 내가 정리하고 갈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그냥 먼저 가. 내일 보자. 전 우선 직원부터 안심시켜 먼저 보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어디다 대고 뺨을 날려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한마디 겨우 뱉은 저더러 예비시모는 와다다 쏘아대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줘도 못 알아쳐먹으니 찾아오는 거 아니야. 기어코 내가 이렇게 무력 행사까지 해야 말을 알아쳐먹겠냐? 어디서 우리 아들이랑 급도 안 맞는 년이 결혼까지 하려고 덤비길.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처음부터 내가 너 아니라고 티를 내줬지. 안 그래? 그럼 알아서 기껏 납작 엎드리든가. 그도 아니면 지 분수를 알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할 일이지. 어디서 기를 쓰고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여우짓을 하고 있었냐나. 갑자기 아닌 밤중에 생전 엄마한테도 한번 맞아본 적 없는 뺨을 얻어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딴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잘난 아들? 그 아들 뺏기실까봐 지금 이 밤중에 나를 찾아서 폭행까지 하고 앉았어? 그깟 결혼 나 안 하고 말아. 그렇잖아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잘 됐네. 이봐 당신, 그 결혼하고 싶어 안 달란 게 어디 나인 줄 알아? 결혼은 네 아들이 원한 거야. 뭘 알고나 말해. 당신 만나고 와서 하도 싸가지가 없고 말을 재수없게 돼서 그 결혼 됐다고 물으자고 하는 걸 당신 잘난 아들이 싹싹 빌어가면서 붙잡은 거라고. 알고나 말해. 그리고 그 잘난 병원 하시는 네 아들한테 니들은 치과 하나 차려줄 돈이나 있어? 우리 파혼하면 그 즉시 네 아들 병원이나 내 건물에서 빼. 난 아쉬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다다다 맞받아 쳐줬죠. 그리고 전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참, 내가 그렇잖아도 네 얼굴 고포로 갈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또 겁다그리도 없이 여길 직접 찾아오고 그랬어? 왜? 뒤에서 익명으로 물어뜯는 걸로는 부족했나 보지? 이제 직접 나타나서 손찌검까지 하시게? 그 말에 예비시모는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하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매크로 돌리고 해외 IP 쓰고 그러면 안 잡힐 줄 알았나 보지? 지금까지 다 당신 짓인 거 우리 빵집이 불량 재료 쓰는 불량 빵집이라는 둥, 약자가 가면 쫓아내고 차별하는 미친 곳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루머 만들어서 퍼뜨리고 맨날 와서 댓글 달고 차단하고 지우면 또 다른 계정 만들어서 댓글 달고 그거 다 당신이잖아. 당신이 한 짓이잖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아니야. 어디서 사람한테 억울하게 그런 걸 뒤집어 씌우고 있어?
예비 시모는 딱 잡았다며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전 이미 증거를 다 잡은 뒤였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할머니 제사가 있어 큰 집에 갔다가 사촌 언니를 만난 거예요. 윤지야, 너 지금 정수리가 왜 그래? 왜 이렇게 뻥 뚫렸어? 원형 탈모야? 아, 언니,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야, 아주.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았으면 아직 40도 안 된 애가 이렇게 원형 탈모가 크게 생겼어. 너 원래 머리 하나는 풍성해서 내가 너 머릿속 맨날 부러워하고 그랬었잖아. 언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엄마도 모르는 일이야. 그냥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전 사촌 언니에게 그 일들을 모두 털어놓게 됐죠. 야, 이 바보야. 그런 걸 왜 혼자 참으면서 끙끙대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돼. 뭘 어떡해. 나 그거 감당할 자신 없어. 고소? 그런 거 얼마나 사람 피 말리는 일인데. 나 가게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16시간을 일에 매달리는 사람인데 신경 쓸 여력도 없단 말이야. 너 내가 로펌이라는 거 모르니? 내가 도와줄게. 이 언니 변호사는 아니라도 꽤 유능한 법률 사원이다. 몰라? 알지. 언니 경력 짱짱한 거. 근데 임마 뭐가 걱정이야. 언니가 도와준다니까. 소송은 어차피 나중 문제고 네가 정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취하해도 돼. 근데 이런 문제에 그냥 얕보고 놔뒀다가는 일만 더 키울 수가 있다. 막말로 진짜 경쟁업체 작업이면 또 어쩔래? 그랬다가 가게 완전 쫄딱 망하는 수가 있다고. 일단 나한테 맡기고 의뢰해봐. 그럼 분명하게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언니는 저를 설득했고 그렇게 전 언니에게 이 케이스를 맡기게 된 거였죠. 언니의 조언에 따라 사람도 고용해서 IP 추적도 하고 해서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그 모든 짓을 꾸민 범인이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기로써니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는지. 전 이 사안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 시모가 떡하니 저희 가게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거였으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윤지야, 괜찮아? 그리고 그때 예비 남편이 가게로 달려들어오더군요. 사실 그럴 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먼저 보냈던 직원이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직원은 저랑 같이 일한 지 오래된 친구거든요. 경찰에는 신고를 못하게 했지만 제 모든 현재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친구라 이 사람에게는 연락을 하겠거니 짐작했죠. 게다가 예비 남편 치과도 여기서 가깝고 하니까 금방 달려올 수 있을 테고요. 엄마, 지금 우리 윤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안 내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예비 시모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니 손을 올리려고 하고 있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예비 남편은 달려들어와서는 예비 시모를 뜯어말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맺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예비 남편은 화를 냈고 그런 아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예비 시모는 울먹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전현 하나 때문에.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할 만큼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도저히 나도 더는 못해. 전에도 말했지만 나 이 사람 사랑해. 이 사람 포기할 생각 없고 나 윤주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제발 포기 좀 해. 나 이 사람 지킬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 둘은 화를 내고 울어대고 소란을 피워댔죠. 아마 보통의 케이스였다면 이 이후의 상황은 불보듯 뻔했을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던 예비 남편도 지칠 대로 지쳤을 테고 치과도 제 건물에 있겠다.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쪽도 본인이겠다. 어차피 본인 친엄마도 아니니까 연이야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이고. 그 이후로 본인 새엄마랑 연 끊고 저와 결혼해 둘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됐겠죠. 그런데 제가 당한 일은
그 정도의 시시한 예비시모의 갈굼과 기싸움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그 악성 민원님의 악성 댓글들 말이에요. 그걸 면밀히 살피던 사촌 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지야,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뭐가? 아니, 자기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떼어놓을 심산이라거나 혹은 그저 괴롭힘 정도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게를 갖고 물고 늘어질 수는 있어. 근데 이 여자가 남긴 댓글들 말이야. 단순히 그런 것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난.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이 댓글들 좀 천천히 읽어봐. 이게 단순히 가게 욕만 있는 게 아니고 너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많잖아. 가게에 타격을 줘서 뭐 떼어낸다 이런 쪽이면 이해가 되는데 너를 지칭해서 쓴 이 루머며 욕들이 꼭 자기 남자 뺏기고 질투에 눈먼 여자 같지 않아? 사촌 언니의 그 말에 저도 댓글들을 하나씩 유심히 다시 살펴보게 됐죠. 그런데 정말 댓글들이 꼭 자기 남편 뺏긴 상간녀한테 하는 것처럼 악의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남자 뺏어간 악랄한 년, 내가 널 가만히 용서할 것 같냐, XXX 사장 이윤지, 인연의 이중인격을 조심하세요. 절대 속지 말 것. 임자 있는 남자만 노리고 접근하는 불려시 같은 년, 내 남자를 감히 뺏어가 놓고 네가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불매하세요. 남의 남자 뺏어간 상간녀, 불륜녀, 여우 같은 년이 하는 가게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이런 곳에서 빵을 사지 맙시다. 멀쩡한 남의 남자 뺏어간 년이에요. 그 남자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돈을 사랑하는 거지. 그 남자 마음은 나한테 있어. 감히 내 남자를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남자를 제가 뺏어갔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았고 단순히 저를 굴복시키려고 했다기엔 너무 악의로 가득 차 있는 말들 같더라고요. 예비시모가 왜 굳이 그런 댓글들을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 예비시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람 뒷조사해주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곳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생전 이용할 일 없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루트까지 찾아 조사를 할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사촌 언니의 조언도 컸어요. 내가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봤거든. 그리고 이혼 소송도 자주 보잖아. 근데 있지? 이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다. 에이 설마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딨어 하겠지만 그 에이 설마가 진짜로 다 일어나는 게 이 세상 일이더라. 그러니까 설마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봐. 내가 보기에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된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예비시모 뒷조사를 하면서 예비 남편과 엮인 수상한 정황이 발견된 거였어요. 뒷조사를 해준 사장이 들려준 얘기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여자 대략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몇 년째 꾸준히 드나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웬 작은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너무 주기적으로 드나들어서 뭔가 있겠다고 봐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의뢰인분의 약혼자분이랑 둘이 같이 몇 년째 거기서 드나들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선 둘이 아주 다정한 연상연하 부부로 소문이 나 있더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요? 말도 안 돼요. 말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약혼자분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본인 새엄마랑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얘기가 그 동창들 사이에서 이미 아름아름 퍼져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새엄마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세상 일이 또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둘의 불륜을 목격했다는 동창도 하나 있더군요. 이 문제를 과거에 따돌림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문이니 학교에서도 그런 소문 낸 애들만 대충 가벼운 처벌받고 쉬쉬하고 묻힌 것 같고요. 그럼 그게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일이었단 거네요? 대체 몇 년 동안 지금도 그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거예요? 네. 둘의 관계는 한순간에 불 것도 아니었고 본인들 아버지 남편 다 속이고 계속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작된 불륜 관계가 거의 15년 넘게 지속이 됐던 거죠. 둘은 완전히 남편을 속이고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고요. 기가 막혀. 그럼 나까지 속이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네? 나랑 위장 결혼하고 뒤에서 또 둘이 그 짓을 하려고?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긴 모양이에요. 변수라뇨? 나의 차도 뛰어넘고 17년이란 세월도 뛰어넘고 둘이 다 뛰어넘었는데 처음으로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우리 의뢰자분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의 불륜 관계를 전혀 모르는 이 김상수 씨 아버지 되시는 분이 결혼을 서둘렀었나 봐요. 자기 아들이 나이도 차고 직업도 괜찮고 하니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닥달을 했겠죠. 뭐 당연히 자기 와이프랑 뒤에서 그러고 있다는 집안 사정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런 소리를 했겠지만 그래서 처음엔 진짜로 의뢰자분 말씀대로 위장 결혼 정도로 생각하고 상대를 찾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소개팅으로 이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된 거고요. 그런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죠. 의뢰자분을 처음 본 이 김상수 씨가 우리 의뢰자분이 진짜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게다가 조건이 좋으시잖아요. 건물도 갖고 계시지 돈도 있으시지. 건물에 병원까지 들이게 해줬지. 또 성인 되고 처음으로 자기 또래 여자를 만나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참 나이 차이 나는 여자랑 뒤에 숨어서 불륜만 저지르고 제대로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자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누릴 만큼 누려봤겠지만 아직 40도 안 됐고 창창한 남자 입장에서야 그게 아니거든. 눈치 안 보고 걸릴까 염려 안 하고 당당하게 데이트하고 손잡고 돌아다니고 맨 뒤에서 딴짓하는 생각만 하다가 제대로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니까 이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지 새엄마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제 이 관계 끝내자. 나 진짜 저 여자랑 잘해보고 싶다. 진짜로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자.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완전 날벼락이잖아요. 자기는 이 남자한테 아직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웬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내 남자를 뺏어가려고 드네. 이렇게 된 거지 완전. 그러면서 혼자 부들부들 끓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질투가 폭발해서는 참다 못해서 이제 의뢰자분을 완전히 음해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게 댓글 공작을 했던 거죠.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제야 하나씩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예비 며느리 건물에 자기 아들이 새들어서 병원 영업 중인데 결혼 어그러지면 제가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라면 보통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몸을 사릴 텐데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질투에 눈이 멀었던 거죠. 그러니 모든 걸 아는 제 눈에 예비시모에게 화를 내는 놈이나 그런 놈에게 빌어대는 예비시모나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딴 더러운 관계도 다 속이고 저랑 감히 결혼할 생각을 해놓고 이제 와서 순진한 척 제 앞에서 제 편을 들어봐야 그게 가당키나 하겠냐고요. 나 이제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해. 이 사람 그만 괴롭히고 나 좀 놔줘. 엄마도 엄마 인생을 좀 살아 제발. 아무도 엄마한테 새엄마라서 못했다 소리 안 할 거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제 윤지랑 나 잘 살게 제발 좀 내버려 두시라고. 상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얘 괴롭힌 거 찾아와서 때린 거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내가 너 안 보고 어떻게 살아?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니? 우리가 그냥 엄마 아들이 아니잖아 상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아유, 아주 연병천병 심파극을 찍어대고들 있네 아주. 야, 이 년놈들 둘아. 니들 둘이 끌어안고 결혼을 하든 도망을 치든 밀월 여행을 떠나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그 사이에 나 좀 끼워 넣지 말아주실래요? 뭘 어리둥절하단 눈치라고 있어? 순진한 척을 하는 건지 뻔뻔한 건지 제대로 말해줘? 내가 니들 관계에 내가 다 한다고 이 더럽고 추잡한 불륜 남녀야. 아, 그렇잖아도 내가 이것들 더러운 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둘이 한 번에 나타났으니 지금 말해주면 되겠네. 윤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불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가당키나 해? 엄마랑 내가? 너 지금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미쳤어? 널 두고 이런 늙은 여자랑? 말도 안 돼. 아, 그렇게 딱 잡아 떼시겠다?
그럼 땡땡동 땡땡 아파트 110동 2301호. 여기는 누구랑 누가 살림을 차리신 집일까나? 2003년 체육관 공태에서 친구한테 딱 걸린 건 또 누구일까나? 처음에 딱 잡아떼던 둘은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씩 읊어주자 싹싹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과거에 잠깐 그랬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거 다 지나간 일이야. 다 너 만나기 전 일이라고. 그땐 내가 진짜 사랑을 몰랐지. 그때 거의 내가 그루밍 당한 거야. 생각해봐, 난 어렸고 이 여자한테 완전 낚인 거라니까. 속은 거라고. 이런 관계가 말이나 돼? 그거 다 정리했어. 난 진짜 전부 다 정리하고 너랑 결혼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다니까. 아, 말 좀 해봐 엄마. 우리 이제 끝내자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그런 사이 아니라고 말 좀 해. 그러자 예비 시모는 한술 더 뜨더군요.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 거 맞다. 우리 사이엔 17년이란 세월이 있어. 기껏 1년 좀 넘게 만난 너랑은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깊이가 우리 사이엔 있다고. 얘가 지금은 당장 흔들리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바람이야. 남자들 마음이 원래 그래.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다. 나한테 우리 상수 뺏어가지 마. 너는 아직 젊고 창창하고 살 날도 많잖니. 얼마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한텐 우리 상수 하나뿐이다. 내 평생 남은 건 얘 하나뿐이야. 나 얘 못 놔줘.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댓글 남긴 건 내가 처벌받으마.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해선 안 될 짓을 했어. 우리 상수가 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잠깐 눈이 멀었어. 우리 상수 사실은 나만 사랑하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은 또 미치고 팔짝 뛰겠는 모양이더군요. 뭔 개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끝이라고 했지. 왜 현실을 못 받아들여? 내가 당신이랑 끝이라고, 다시는 잘 될 일 없을 거라고 말했잖아. 우리 완전 끝이야. 좀 받아들여. 내가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이라고. 아, 이제 제발 좀 놔줘. 나 이 사람 사랑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고 이 사람 지켜줄 거야. 가만 듣고 있자니 이게 지금 무슨 막장극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이딴 거나 듣고 있을 여유가 있냐고요. 이것들이 장난하나. 야, 결혼은 누가 결혼을 해? 사랑? 웃기고 앉았네. 지켜줘? 놀고들 있네 진짜. 야, 니들이 지금 끝이 났건 말건 나는 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니들이 다시 쿵짝이 맞아서 둘이 하하호호 소풍을 가든 뭐라든 내 아빠가 아니라니까. 아, 그냥 나한테서 제발 꺼지시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관계에서 피해자가 나 하나는 아니잖아, 그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피해자가 더 있으면 안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네 애비, 네 남편 내가 다 까발려 줄게. 그러자 그건 둘 다 망했다 싶었는지 저를 필사적으로 막더군요. 그건 안 돼. 그랬다간 봐. 그랬다간 두고 보자.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둘이 쌍으로 눈을 뒤집혀서 저를 막아대는데 사실 그 순간엔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좀 후회가 됐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둘이 작정하고 절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마저 드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아, 이 말을 지금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죠. 괜히 이 얘기를 지금 꺼냈나 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던 그때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경찰이 뛰어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저희 직원도 뒤따라왔죠.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안 놓여서요. 저희 직원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신고까지 해준 거였고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시죠? 괜찮아. 고마워. 너무 고마워. 사실 요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도통 마음이 놓여야 말이죠. 그냥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분위기가 너무 격해지는 것 같아서 지구 데려가서 경찰들 불러왔어요. 괜찮죠? 너무 고마워. 자기 없었으면 나 진짜 너무 고마워. 그렇게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고 결국 연락을 받은 예비 시부도 오게 됐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사안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둘의 그렇고 그런 관계, 이걸 속이고 저런 결혼까지 준비했던 사실, 그리고 예비 시모의 저에 대한 협박 공갈, 루머 유포까지. 어떻게 감히? 니들이 사람이야?
니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잼승만도 못한 짓을 감히 내 뒤에서.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보. 날 그렇게 부르지도 마라. 나는 이제 아들도 없고 부인도 없어. 더러운 새끼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배신감에 휩싸인 예비 시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더군요. 하기에 얼마나 큰 배신감과 충격이겠어요. 15년도 더 넘는 세월 동안 자기 모르게 뒤에서 두 사람이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 1년 남짓 만난 저도 이런데 오죽했겠나 싶더라고요. 결국 예비 시모는 저에 대해 퍼뜨린 헛소문과 악성 댓글 유포로 처벌을 면치 못했고 당연히 예비 시부와도 이혼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까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예비 시부는 아들과도 연을 끊어버렸고 예비 남편 놈은 동업자에게마저 버림을 받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저 집값 빼야겠죠? 제 건물의 시가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놈이랑 동업하시는 나는 그냥 못 둡니다. 혼자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둘이 나란히 짐을 싸갖고 나가시든 선택을 하세요. 그러자 그 치과의사는 혼자 운영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초기 투자금 빼주고 혼자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좋은 조건에 자리도 잡아 운영도 잘하고 있었고 또 단골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옮기겠어요? 저 계속 여기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계약도 했는데요, 뭐. 그리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뭐가 죄송해요. 사실 저도 그 소문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바닥이 워낙 좁잖아요. 얼핏 그놈이랑 같은 학교 나온 친구가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설마 했죠 뭐. 그런 일이 흔한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놈이길래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냥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겠거니 했는데 그게 사실일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 귀뜸이라도 드릴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다 알고도 한참을 못 믿었는데. 결국 전 예비 남편 놈은 지 아빠한테도 동업자한테도 버림받고 나한테와 매달리더군요. 아직 사랑하니 어쩌니 그 여자랑은 끝내니 어쩌니 자기도 피해자니 어쩌니 먼 별 시덥잖은 말들로 매달려댔지만 결국 저도 접근 금지 신청을 때려버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딴 불륜 사실 숨기고 나랑 결혼하려고까지 했던 놈인데 지 새엄마랑 지지고 볶고 둘이 살든가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 가게나 열심히 운영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살면서 정말 절대 겪을 일 없을 줄 알았던 일들을 겪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경험을 하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라도 지은 건가 한탄스럽기까지 했는데 이 일을 겪으며 알게 된 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세상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엔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었나 봐요. 세상이 사람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일이 제게 너무 깊은 트라우마를 남겨 이제는 누군가를 섣부르게 믿기도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들이 더 많다고 그런 희망을 품어봐요. 괜찮은 거겠죠?